교육을 위한 박물관의 실현, 그 큰 두 번째 이야기, 런던 과학박물관의 연역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후계로서 언제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 다음인 두 번째였지만은 과학기술 박물관으로서 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과학기술 박물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런던 과학기술박물관의 연역에 대해 총 5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 런던 과학박물관으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수집품은 공업기술과 관련한 것은 디자인 학교에서 이어받은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었습니다. 1864년에 왕립 조선해양기술학교가 사우스 켄싱턴 지구에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선박기계 컬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1876년에는 특별 차입품에 의한 과학기계 전시가 실시되었습니다. 출품된 물건은 반납되지 않았고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 남았습니다. 1883년에 특허법 개정과 더불어 특허 박물관의 컬렉션이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스티븐슨의 전기기관차 로켓호, 전기기관차, 아크라이트의 방적기, 휴스톤의 전신기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93년부터 95년에는 실용지질학 박물관에서 금속 광계 모델이 옮겨져 왔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과학기술 부분은 1885년이 되면 과학박물관, 영어로 사이언스 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과의 정식 분리는 1909년이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제1회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탄생하였지만은 과학기술박물관의 중요성이 인정을 받아서 독립된 박물관이 되기까지 이처럼 반세기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엑시비션 로드 서쪽 몇 개의 미술관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곳은 대형 물건을 둘 면적과 높이가 있는 전시실이 부족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공간 부족으로 고민을 하였고, 이 박물관의 역사는 신관 건설 문제를 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작은 이야기, 펠 보고스와 1910년까지의 런던 과학박물관입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미술부문관 신축이 1899년에 시작된 다음 마침내 정부는 과학박물관의 신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지적된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런던 과학박물관을 궤도에 올린 것은 1912년의 보고서였습니다. 1899년에 과학공예국을 위한 교육부는 10년의 철도 기업가인 벨을 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의 확장, 동태전시 도입, 전시실, 강당 설치, 특별전 개최 등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벨 보고서가 그 후의 런던 과학박물관의 기본을 결정하게 됩니다. 1912년 당시 런던 과학기술박물관 건물은 엑시비션 로드와 퀸즈 게이트 사이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제국대학 사이에 있는 몇 군데의 미술관이었습니다. 면적은 9,720평방미터였습니다. 화면 속 그림의 평면도에서는 1910년 당시의 런던 과학박물관 건설을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벨 보고서는 복수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박물관 건설을 제안했지만 신축 목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자연사 지질박물관과 제국대학 사이에 있었고 동서로 긴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는 박물관, 미술관, 대학 등이 모여있는 사우스 켄싱턴 지구는 각 시설의 확장 계획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 위원회는 전시 면적에 대해서 당시는 8,460평방미터였지만 이것을 23,850평방미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13년부터 런던 과학박물관 신축이 시작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신관 공개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부터였습니다. 불황으로 인해서 벨 보고서 제안의 대부분이 실현된 것은 1930년대가 되어서 가능했습니다. 1910년 무렵에는 컬렉션의 주요한 분야는 선박과 해운, 기계와 발명, 과학기구 세 가지였습니다. 선박과 해운 분야에는 배의 모델 다수와 도크 모델, 선박용 엔진, 배 그림과 카탈로그, 의장품 등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항해기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와 발명 분야에서는 물건이 선박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물 자료가 많았습니다. 전기기관은 뉴 코멘형 기관, 와터의 회전빔 엔진, 게다가 기관차 로켓호가 있었습니다. 육상교통, 철도, 광산과 금속기구, 섬유기계, 종종의 산업기계, 공구, 제지, 인쇄, 타이프라이트, 조명기구, 전신기기도 있었습니다. 전기기계는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컬렉션의 목적은 기술 현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기술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기술자에게 힌트가 되는 착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계와 발명 분야 당시 카탈로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움직이는 모델의 동태 전시도 있었고 압축 공기로 작동하거나 관람객이 핸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런던 과학박물관에서는 약 300개의 동태 전시가 있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박물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918년에 개관한 빈
기술박물관 창립자 엑서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박물관으로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과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을 들 수 있고 1908년 무렵의 런던 과학박물관 전시 개요를 적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세 번째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30년대까지입니다. 전쟁 동안에는 기술박물관이 번창하는 시대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항공기, 무선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술공업의 승리가 누가 봐도 분명했고 과학기술이 선진국의 국력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과학기술의 국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그러한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기술자에 의한 기술사 연구운동이 유행했습니다. 그 근거지로서 기술발달사와 기술박물관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운동단체로서 1920년에 뉴코멘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런던 과학박물관과 연계해서 활동을 했는데 협회 본부는 이 박물관 내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공학과 기술의 역사 연구를 위한 뉴코멘 협회의 1996년 무렵 전단지입니다. 여기서도 기어 마크가 사용되었는데 기어가 기술과 공업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술의 진보를 반영해서 컬렉션에서는 항공관계와 전기통신관계의 유물이 증가했습니다. 1923년 무렵에는 채광과 선광, 금속, 섬유기계, 공작기계, 항공기, 기상등과 같은 전시 카탈로그가 간행되었습니다. 1927년에는 국왕 조지 3세 시대의 과학기구 컬렉션이 더해졌습니다. 이 컬렉션은 18세기의 기구 약 1000점을 수집한 것입니다. 컬렉션을 통해 당시 영국 과학의 번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과학기구 컬렉션은 오늘날까지 런던 과학박물관의 중요한 전시물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 입장객 수를 보면 1908년부터 1926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 무렵을 제외하고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후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1929년에는 100만 명을 넘었고 1932년과 33년에는 런던 과학박물관이 대형 박물관보다 많았습니다. 1932년 런던 과학박물관 입장객 수는 1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박물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 후의 증가는 평행선을 그었는데 1925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 후기와 1932년 이후를 비교하면 거의 2.5배가 된 셈입니다. 이 기간에 다른 국립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조금 줄었기 때문에 런던 과학박물관의 증가는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28년 동쪽 블록이 완성된 후는 런던 과학박물관 전시 면적은 한동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수가 증가한 것은 이 박물관이 인기가 많았음을 잘 나타냅니다.
화면 속 그림의 런던 과학박물관 소사에는 동쪽 블록과 브럼프턴의 보일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작은 이야기, 라이언스 관장과 런던 과학박물관의 혁신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벨 보고서의 제안 실행에 노력한 것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관장을 역임한 라이언스였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언스는 울위치 육군학교를 졸업했는데 특히 지질학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공병대, 이집트 육군, 건설교통부에 배속되어 이집트의 지질도를 작성하는 데 오랫동안 종사했습니다. 1906년에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왕립협회 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왕립기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리학자, 기상학자, 지질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1919년에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에는 1914년에 입사해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에 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1931년에 독일 박물관을 방문하여 런던 과학박물관의 중앙블록 건설 구상을 생각하면서 기술박물관 건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과거 폰 밀러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견학하고 독일 박물관을 창립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역으로 런던 과학박물관이 독일 박물관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혁신 구성안이 완성되었지만 박물관 건물의 건축은 대폭 지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벨의 계획에서는 건물의 3분의 1을 1922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현해서 중앙블록이 완성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1년이었습니다. 라이언스 등은 독일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플라네토리움 설치 건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스가 관장이 된 1920년 런던 과학박물관의 전시에는 일관된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혁했습니다. 먼저 대상인 관람객을 네 부류로 상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통 사람, 두 번째가 기술 관계자, 세 번째가 학생, 네 번째가 전문가입니다. 벨 보고서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그 순번은 라이언스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제일 우선시하는 라이언스의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술 관계자, 학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시라면 전문 지식이 없는 보통 관람객은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는 라벨 개선도 기획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함께 최신 기기를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는 과학기술 박물관 전시물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효율이 높은 기기로 점차 발달해 나가도록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술박물관에서는 유물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각각의 유물 고유의 의미를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컬렉션 그룹 안에는 소개가 될 만한 설명 전시를 두게 되었습니다. 전시물 블록마다 라벨을 붙여서 개별 유물의 라벨과는 한눈에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원추형의 틀에 넣기도 했습니다. 라벨은 간결함을 중시했고 400단어 이내로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라이온스는 관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시 방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큐레이터의 대다수는 그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을 주된 관람객으로 상정해서 전시 방법을 생각한 라이온스의 의견은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1920년대에 말한 그의 선견 지명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구드의 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구드는 박물관 관계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유명합니다. 그의 설은 각국에서 가끔 인용될 정도인 만큼 라이온스가 구드에게 배운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1890년대의 구드의 설이 1920년대에도 신선하게 보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이온스의 선견 지명은 실은 박물관 전시의 혁신이 당시까지 지리멸렬하게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라이온스 시대의 런던 과학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이러한 혁신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을 지향한 독일 박물관의 존재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이드가 딸린 견학도 벨 보고서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에서는 1924년에 가이드 양성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컬렉션의 카탈로그도 재검토되었습니다. 기존에 간행된 카탈로그는 전시 라벨을 수집한 것과 같았고 기술 일변도의 내용으로 가격도 1실링 이상으로 고가였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1933년도의 카탈로그입니다. 라이온스는 알기 쉬운 내용 구성과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원했지만 그가 원했던 해설 카탈로그의 실현은 한동안 연기되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공방도 충실해졌습니다. 공방에서 하는 일 중 하나는 동태 전시용 압축 공기 설비를 운전하고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방에서는 전시 모델을 제작하고 수리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알기 쉬운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방 모델 제작은 중요합니다. 1929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전시 설정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에는 어린이 미술관이 설립되었습니다. 1926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가이드 동반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온스는 어린이 미술관에 특별히 힘을 쏟았습니다. 이 미술관은 런던 과학박물관의 모든 전시를 소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어린이를 동반하고 보러 온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열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미술관 안에는 작은 영화관도 만들어서 과학 영화를 상영했는데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런던 과학박물관에는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전시실이 있고 이것이 이 박물관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벨 보고서에서는 상설 전시 외에 특별 전시를 개최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는 제임스 와트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라이온스는 독일 박물관이 독일 공업계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보고서 공업계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해서 기업의 직접적인 참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라이온스가 관장이었던 시기에 런던 과학박물관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기본 노선은 이 시기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실행자였습니다. 콜이나 독일 박물관의 폰 밀러, 스미소니언의 구드처럼 기본 정신을 고양시키고 고양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박물관이나 전시 이론을 논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명도는 구드, 폰 밀러에 비교해서 높지는 않지만 박물관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까지의 런던 과학박물관입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런던 과학박물관의 전시는 폐쇄되었습니다. 1940년에 전시가 한번 재개되었지만 같은 해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소장품들은 지방으로 옮겼고 박물관은 영국 공군 신호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450평방미터가 폭격으로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2월에 런던 과학박물관 전시는 재개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전시 내용과 비용은 공업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개관 전시한 가스미술관은 그러한 사례인데 가스협회가 관여해 왔습니다. 그 외에 철강, 유리, 화학공업, 전력, 제지, 인쇄 등 다양한 전시가 개설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런던 과학박물관에는 이런 종류의 전시가 개최되고 상설 전시에서도 화학공업 전시 등 업계의 관여 색깔이 짙게 나타납니다. 공간 부족과 중앙블록의 건설 문제는 1951년에 개최한 영국 축제, 영어로 페스티벌 오브 브리튼을 계기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과학 전람회 장소로 런던 과학박물관이 예정되었고 이 박물관의 중앙블록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중앙블록을 완성한 것은 1961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벨 보고서 속의 현안들이 반세기 후에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중앙블록을 이은 웰컴 윙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윙에는 디지털 기술 등에 관한 과학 센터풍 전시와 IMAX 극장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 28,000평방미터, 전시 면적은 약 1만 평방미터 규모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특색은 1층 동쪽 홀에 있는 거대한 적색 전기 밀 엔진과 볼튼 와트의 회전 전기 엔진이 있는데 이들이 산업혁명 유산임을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실물 원형 자료를 소장 전시하고 있는 것이 이 박물관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물리기구, 전등 조명, 전시도 볼만합니다. 1980년부터 1981년에 웰컴 의학사 박물관의 컬렉션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전시도 런던 과학박물관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1960년 무렵까지 런던 과학박물관의 전시는 유물을 넣은 유리 진열장이 나열된 형태였습니다. 그 후 다양한 전시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상호작용형 과학센터풍 전시도 있고 인기가 많습니다. 1980년대에는 수제로 만든 독특한 상호작용형 전시로 유명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익스플로라토리움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런던 과학박물관 전시에는 익스플로라토리움 전시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런던 과학박물관은 디자인에 대한 투자에 열심인 듯합니다. 웰컴 유행에서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방문객을 압도하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홀에 뻥 뚫린 대형 공간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대단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공간을 왜 이 과학박물관에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지, 디자인인가 그 외의 자금을 사용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런던 과학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전시에 일찍부터 힘을 쏟아왔습니다. 1986년에는 어린이를 위한 상호작용형 전시 발사대 런치패드를 설치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국 최초의 과학센터풍 전시입니다. 어린이 미술관은 그 후에 폐쇄되었지만 지하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를 위한 전시는 한층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박물관이지만 이곳에는 뉴턴, 패러데이 등 영국의 과학 위인들을 정리한 전시는 없습니다. 독일 박물관이 자국이나 외국의 과학기술 역사상의 개척자인 기념물을 열정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공간이 부족해서 분관 형태로 요크의 철도박물관, 브래드포드의 사진영화 TV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1985년부터는 이들 세 곳을 합해서 영국 과학박물관, 영어로 The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라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런던 과학박물관 가이드북입니다.
수집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장소에 수장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 무렵까지는 수작물 대부분을 전시했지만은 1980년대 이후는 수작물 가운데 전시된 비율은 10% 미만 혹은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전시되지 않은 나머지 80%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영국과학박물관은 수장고 투어를 자주 기획했습니다. 이 수장고 투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일반 대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었습니다. 큐레이터가 안내를 하지만 개별 수작물의 라벨 등의 설명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큐레이터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수작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장고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런던 과학박물관은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이과교원 양성과 이과교원의 재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입장객 조사 결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1996년도는 영국과학박물관 전체에서 270만 명, 런던 과학박물관만 160만 명이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 입장객 가운데 런던 시내 거주자가 18%, 런던 이외 동남 지역 영국에서는 24%, 그 이외 지역이 30%, 잉글랜드 이외가 28%였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 입장객 가운데 어린이는 대략 절반을 차지합니다. 1996년도에는 30만 2,267명의 학생이 런던 과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박물관 등의 교육시설에서 최다 수치입니다. 이 중 32%가 런던에서, 18%가 해외에서 왔습니다. 1983년에 죄송합니다. 1983년의 법률 개정에 의해서 런던 과학박물관은 정부의 교육부 직할에서 정부 임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1998년 자료에 의하면 런던 과학박물관의 큐레이터는 20명, 모든 직원 수는 400명으로 나타납니다. 영국 과학박물관의 총 예산은 한국 돈으로 약 500억, 그 가운데 80%가 정부 보조, 입장료 수입이 약 80억. 이 입장료를 거두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6억 원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유럽에서는 독일 박물관 다음으로 모델 케이스로 불리는 기술 박물관입니다. 영국 국내, 유럽 내외의 여러 나라에 순회 전시를 합니다. 특별전에 인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술 박물관 관련 조언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연구용 문헌자료 관련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도서관은 본관 근처 건물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세워진 것은 1857년입니다.
영국 정부는 1883년에 과학도서관을 사우스 켄싱턴에 설립했습니다. 1992년에 런던 대학의 제국대학 도서관과 합병을 해서 과학기술 관련 영국의 중앙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소장도서 등의 수는 약 60만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박물관 도서관, 사이언스 뮤지엄 라이브러리로 바뀌어서 영국 과학박물관 양성기관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외에 과학과 사회 사진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이나 스미소니언 같은 종합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어디서나 사진 도서관이 있고 많은 경우 외부인들도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화면 속 그림의 과학과 사회 사진 도서관에는 수천 장의 사진, 그림, 판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에는 미디어 모니터 아카이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1946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신문에 실린 과학기술 관계 기사를 전부 스크랩해서 컴퓨터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에는 독일 박물관 등과 비교해서 우리 박물관은 이렇다고 하는 자의식이나 강한 개성이 희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 후 50년도, 100년도 건물 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궤적 전체를 런던 과학박물관의 정해진 통로 밖의 길을 달리는 미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박물관 창립자 폰 밀러와 같은 강렬한 정신력을 가진 지도자가 창립 시기 이래 없었던 것이 미주의 원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소양은 있었지만 기술자도 공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공예미술관의 로빈슨에 대응할 만한 전문가는 공업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라이온스의 공적은 뛰어나지만 그것은 1920년대 이후라는 훗날의 일이었고 그는 실무에 능했던 인물이었지만 지도자 정신을 높이 고취시키는 유형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박물관 창설 시기에 지도자의 정신에는 그 박물관의 결말을 정할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후신 가운데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에서는 아츠 교육이라는 창립 이래의 공리주의 정신이 희박해졌다는 점을 보면 런던 과학박물관 쪽이 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의 정신력과 관람객이 버튼을 누르면 전시물이 움직이는 동태전시 방법은 독일 박물관의 폰 밀러에 의해서 모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센터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런던 과학박물관은 세계 박물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